5분 뚝딱 철학의 김필래입니다. 서양의 근대 철학은 경험론과 합리론의 대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험론은 로크로부터 시작해서 버클리, 휴무로 이어지고 합리론은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해서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로 이어지죠. 그리고 경험론과 합리론은 칸트에 의해서 종합이 되면서 독일 관념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칸트의 관념론은 피테, 쉘링을 거쳐 헤겔에 이르러 완성이 됩니다. 칸트를 초월적 관념론, 피테를 주관적 관념론, 쉘링을 객관적 관념론, 헤겔을 절대적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피테의 주관적 관념론인데요. 이 족보에서 알 수 있듯이 피테는 두 거장, 칸트와 헤겔 사이에 낀 인물이죠. 따라서 피테는 칸트의 계승자이면서 칸트와 헤겔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칸트를 알아야 하고 피테를 알아야 우리가 헤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칸트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피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하는데요. 앞선 칸트의 영상을 먼저 보고 오셔도 되고요. 그것마저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칸트의 철학을 필요한 부분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사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떠오른 바로 이런 이미지일 뿐이죠. 이곳으로부터 시각 정보가 들어와서 나의 브레인에서 이것을 이런 이미지로 가공해서 만든 겁니다. 모든 인간은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시각 정보를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걸 이렇게 볼 겁니다. 생명인 개는 이걸 흑백으로 볼 테고요. 초음파로 대상을 파악하는 박쥐는 이걸 다르게 볼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지각의 방식이 다른 외계인도 이것을 다르게 보겠죠. 그렇다면 인간, 개, 박쥐, 외계인 중 어느 것이 이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즉,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사과의 진짜 모습일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방식으로, 개는 개의 방식으로, 박쥐는 박쥐의 방식으로, 외계인은 외계인의 방식으로 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따라서 그 어떤 생명체도 이것의 진짜 모습은 알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진짜 모습은 있겠죠. 칸트는 이러한 진짜 모습을 물 자체라고 하고 인간의 방식으로 지각한 이것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것을 보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며 이것은 사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똑같은 인식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로봇이 인간이 떠올린 이미지와 똑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것은 사과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인간의 말과 이 로봇의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말과 로봇의 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로봇이 한 말은 말 그대로 이것은 사과이다 라는 판단이지만 인간이 한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사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대상이 주는 감각 정보를 통해서만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나는 생각한다 라는 것을 붙여서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항상 나는 생각한다 라는 생각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칸트는 이러한 나는 생각한다 라는 것을 경험적 통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인간은 이것이 사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메타적으로 다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칸트는 이것을 초월적 통각이라고 합니다. 초월적 통각은 요즘 말하는 메타 심리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피테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칸트 철학의 요지입니다. 피테는 칸트의 철학에 매료되었습니다. 피테는 젊은 시절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칸트의 철학을 접하고서 굉장한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에테는 칸트를 만나러 퀘니스베르크까지 찾아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칸트의 도움을 받아 명성을 얻었고 나중에는 32살의 이른 나이에 예나 대학의 대학 교수 자리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에테는 칸트의 추종자였지만 한편으로는 칸트를 넘어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칸트의 철학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에테는 칸트의 철학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았을까요? 피에테는 우선 칸트의 물 자체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물 자체는 인식 주체에게 감각 자료를 준다는 점에서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시간과 공간이라는 인식 주체의 형식으로 정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존재하긴 하지만 딱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에테는 칸트가 물 자체와 현상으로 구분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 문제는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의 대상을 구분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에테는 물 자체와 현상,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의 대상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물 자체와 현상, 주체와 대상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피에테의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아라고 말합니다. 물 자체와 현상, 인식 주체와 인식의 대상을 전부 자아 속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이 그림은 애셔의 화랑이라는 판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확대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바닷가 작은 마을에 있는 화랑에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작품을 찢어서 비틀어 보죠. 그리고 확대해 봅시다.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은 화랑에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확대해봐도 이 사람은 화랑에서 또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림 속의 그림, 그림 속의 그림 속의 그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그림의 밖으로 나와봅시다. 그러면 원래 사람이 다시 나옵니다. 다시 그림의 밖으로 나와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다시 나옵니다. 그림 속의 그림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림 밖의 그림, 그림 밖의 그림 밖의 그림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호프스테터는 인간의 의식이 이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의식에도 이처럼 여러 층위가 있고 인간의 의식은 이러한 여러 층위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프스테터의 이러한 의식의 개념과 칸트의 통각의 개념이 조금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나는 앞에서 인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메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초월적 통각이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인간은 자신의 이러한 메타적 생각을 다시 메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올라가서 다시 메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메타적으로 한층 더 높은 층위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다가도 다시 층위를 내려와서 메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곧바로 이것은 사과이다 라는 생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복잡한 층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헷갈리지 않고 단 한순간에 이것은 사과이다 라는 생각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 그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림 속의 그림, 그림 속의 그림 속의 그림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시 거꾸로 그림 밖의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길을 잃지 않고 이 원래의 그림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판화의 가운데에 새겨져 있는 이 마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크를 확대해서 보죠. 여기에 MCE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MCE는 이 판화를 만든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애셔의 약자를 말합니다. 즉,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림 속의 그림 속의 그림으로 빨려 들어갔다가도 다시 원래의 판화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메타적 생각을 하다가도 한순간에 이것은 사과이다 라는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인간에게도 이러한 MCE 마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이 MCE 마크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자아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자아는 통각들 전체의 집합이면서 동시에 통각들의 중심인 겁니다. 결국 피에테는 칸트가 말하는 통각 개념을 자아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이제 피에테의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피에테는 변증법적 종합, 즉 정립, 반정립, 종합정립을 통해서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정립은 자아가 자기 스스로를 정립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설명이 필요 없죠. 자아는 자아이다, 나는 나다 라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데카르트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피에테가 보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아는 그냥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다 이놈들아. 이것이 바로 자아의 정립입니다. 둘째, 반정립은 자아에 대하여 자아가 아닌 비아를 정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는 정신적 활동을 말하는데요. 자아가 정신적 활동이라면 그 대상도 있어야겠죠. 자아가 먹는 활동이라면 음식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하고, 자아가 대화하는 활동이라면 대화 상대자가 있어야 하듯이 말이죠. 이 자아의 대상은 자아가 아닌 비아입니다. 따라서 자아는 비아를 정립한다는 겁니다. 셋째, 종합정립은 자아와 비아가 종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자아는 비아에 맞서 정립되었다고 했죠. 그러니 자아는 비아에 의해서 규정되고 비아는 자아에 의해서 한정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음식이 있어야 먹는 활동을 할 수 있고 먹는 활동이 있어야 음식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아와 비아가 종합되어 나타난 것이 절대 자아입니다. 앞서 우리는 비아를 사가로 보았지만 더 넓게 보면 비아는 사회 전체이고 자연 전체이며 인류 역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즉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피에테의 주장은 세계 전체가 자아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일 뿐이라는 주장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피에테의 철학을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관적 관념론을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가면 자아가 세계 전체를 창조했다는 주장처럼도 들립니다. 피에테 철학에는 분명히 그렇게 읽히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결국 피에테는 신의 자리에 자아를 앉혀버린 거죠. 그래서 피에테는 무신론자라는 비판을 받고 예나 대학의 교수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에테는 정말로 세계 전체가 절대 자아의 관념일 뿐이라고 보았을까요? 아니면 피에테는 절대 자아가 세계 전체를 창조했다고 보았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에테에 있어서 절대 자아는 과연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껏 설명해놓고 모르겠다고 해서 미안하긴 한데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나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은 이겁니다. 절대 자아는 인간의 자아의 배후에서 동작하는 어떤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대 자아는 자신이 동작하는 힘으로써 도덕적 질서를 실현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도덕적 질서가 신적 질서라는 겁니다. 즉 절대 자아란 신의 질서를 실현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말해놓고 보니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말을 쉽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의 댓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독일 관념론의 두 번째 주자인 피에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오늘의 주제는 특히나 저한테 버거웠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독일 관념론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거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설명도 있었을 테고 애셔의 그림을 통해서 자아 개념을 설명한 무모함도 저질렀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해지죠.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은 쇼펜하우어가 피에테를 가르쳐 한 말입니다. 그는 피에테를 가르쳐 단어들을 애매하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없는 논의와 궤변을 떠벌려 배우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려 한 사기꾼 철학, 음험한 방법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론 피에테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피에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에게 쇼펜하우어의 촌철살인이 위로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쇼펜하우어로부터 위로를 받으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예도TV의 아래 두 영상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사실 영상의 내용을 왜곡해서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살짝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애쉬의 그림에 대한 해석은 더글라스 호프스테드의 괴델 애셔 바흐의 이상한 고리 또는 헝클어진 위계질서 부분을 참고하였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덧붙여보죠. 제가 애쉬의 화랑이라는 작품을 설명할 때 나온 배경음악에 집중하신 분이 있나요? 이 배경음악은 셰퍼드 음계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이 음악을 잘 들어보면 음의 높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지만 그러면서도 그 음의 높이가 항상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메타적으로 계속 올라가지만 항상 제자리에 절대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재밌는 비유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배경음악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